이번에 힉스 입자에 대해 발표하게 됐는데 이게 좀 어려운 거고 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이해는 제대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할 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주시고요.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먼저 힉스 입자의 탄생 배경인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힉스 입자랑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피터 힉스라는 사람이에요. 힉스 입자가 이름 봐도 알다시피 이 사람 이름 따서 만들었겠죠. 그럼 이제 계속 설명하자면 이제 저희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발전된 이후로는 물리 이론이 파동 이제 관련돼서 기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동을 기술하는 좌표기를 바꾸면은 파동의 위상이 바뀌잖아요. 근데 위상은 임의로 전환 기준점에 따라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리적 그게 없다, 실체가 없다 말이에요. 따라서 좌표기가 바뀌어서 위상에 변화가 오더라도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 이론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은 일단은 위상을 바뀌었을 때 이거를 변화시키는 것을 상쇄해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가정을 해서 설치하게 제공한 게 바로 이제 게이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게이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배웠던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있잖아요. 광자, 글루온, 그리고 WZ 보선들 이것들을 게이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정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본 입자들은 그런 경우는 다 질량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배웠다시피 그 입자들이 0인 것도 있지만 0이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게이지 입자들은.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아는 기본 입자들인 쿼크와 전자도 여기 질량이 0은 아니죠. 어느 정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런 거 설명하는 게 나중에 설명한 힉스 메커니즘이고 또 한 게 이 힉스 입자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한 개가 표준 모형의 발달이거든요. 이 표준 모형도 저희가 하면서 배웠는데 대통일장 이론인가 아시죠? 모든 힘들이 처음에 하나였는데 다 분리되면서 나왔다. 그거를 관련해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전자기력하고 그리고 이제 양력이 형태가 큰 틀에서는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데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뭐예요? 강자. 그러면은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뭐예요? 몰라. 더블 보선이 Z 보선이죠. 근데 이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뭘까요? 질량. 맞아. 더블선은 질량이 있고 광자는 질량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이 두 개를 통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힉스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저희가 아는 막 전기장이라든가 중력장과 같이 힉스장 또한 힉스 입자를 매개로 하는 힘이 작용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가득 차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힉스장을 조입하는데 이제 앞에 말했던 게이지 이론에서 이제 만약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없다면 모든 질량값이 0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모든 입자의 질량이 0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과연 그 입자들을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막 이것도 0이고 저것도 0인데 생긴 것도 어차피 다 똑같이 보일 테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얻는 것도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게 바로 게이지 이론에 있는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구분할 수 없다. 근데 다른 마실 들었다시피 실제 입자들은 질량이 있고 질량에 따라 저희들이 그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전자나 아니면 쿼크에서 양성자, 중성자나 아니면 다른 기본 입자들처럼 그렇게 게이지 대칭성을 파괴하는 개념이 게이지 대칭성 파괴라는 건데 이제 특정 게이지 대칭성 유지라는 게 저희 자연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위상이 바뀌어도 결국 물리 이론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게 유지되는 것처럼 유지되지만 결국 입자는 질량이 있는 것 같이 이제 게이지 대칭성이 파괴돼요. 결론은 게이지 대칭성이 파괴되는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가정한 게 자발성 대칭성 파괴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남으로써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어남으로써 결국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다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발성 대칭성 붕괴가 힉스장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그 힉스장을 매개하는 입자가 힉스 입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힉스 입자라는 걸 찾아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 말했던 표준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게이지 대칭성 파괴가 되는 대칭성 자발성 파괴가 다 일어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힉스 입자가 소개하자면 저게 이제 이게 썬 아시나요? 아니 그거 말고 CERN이라고 그 원자핵 가속기 가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유럽에 있는. 거기서 힉스 입자를 발견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엄청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게 기본 입자들이 표잖아요. 근데 허크, 랩터하고 옆에 매개하는 입자 보선 있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 힉스 보선이라고 보이죠.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힉스 입자를 여기 보선 자리에 넣었어요. 힉스 입자의 특징으로는 이제 다른 기본 입자들과 다른 보선들과 다르게 스칼라 보선이래요. 다른 보선들은 이제 뭐 벡터 보선은 스핀이 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자는 스핀이 1이고 Z 보선이랑 더블 보선도 1이고 글루온도 1인데 저희가 아직 발견 못한 중력자는 스핀이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힉스 입자는 그런 스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스칼라 보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할 게 이 힉스 메커니즘인데 이게 힉스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표거든요. 근데 힉스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려면 나와 있는 뜻이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자발성 대칭성 붕괴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거 자석으로 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힉스 메커니즘 자체에 비유한 건데, 이제 이 힉스 메커니즘의 자발성 대칭성 붕괴를 자석에 비유하여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힉스 입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힉스 입자로 인해 질량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힉스 입자가 결국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힉스 장이 질량을 부여하기 이전에는 모든 입자들의 질량이 다 0이었겠죠. 그처럼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가상의 과냉각된 힉스 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과냉각된 힉스 장. 이게 물도 과냉각하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힉스 장도 이제 과냉각하게 되면 상전을 일으키면서 이미 한 값으로 온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냉각된 힉스장이 이미 한 값으로 내려가면서 힉스장이 얼어붙게 된다고 합니다. 힉스장이 얼어붙게 되면 결국 힉스 입자가 작용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앞서 말했다시피 힉스장이 존재하기 전이라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힉스장이 얼어붙게 되는 거니까 설명을 방금 잘못했는데 힉스장이 얼어붙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힉스 입자들에 의해 힉스 입자에 의해 입자들이 결국 이동을 방해받게 되면서 대칭성이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질량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대칭성이 파괴된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이해 못한 것 같은 자석으로 그냥 다시 설명하자면 저희 원식쌤이 자석 설명할 때 자석이 부분 다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방향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엔 자기를 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도든 간에 어차피 다 똑같이 자석으로서의 힘을 못 하잖아요. 뭐 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 일정한 방향이 생기죠. 그리고 그쪽으로 향해 힘을 받잖아요. 이거를 그냥 대칭성 파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설명하죠. 이렇게 원래는 아무 방향으로 다 동시발적으로 가는 건데 일정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면 결국 대칭성이라는 게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저기서 다시 자석으로 비교한 거긴 한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표준 모형을 설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정하면서 그렇게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표준 모형을 만드는데 처음에 4개의 입자를 만들어요. 왜 그게 4개냐고 하면은 이제 이런 4개의 입자들이 서로 여러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가장 적게 도입할 수 있는 입자수라고 합니다. 이 4개라는 게. 그렇게 4개의 입자수를 이제 딱 정하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입자들이 다른 입자와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더 특별한 경우래요. 결국 입자는 다른 입자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자 중에 하나가 앞에 말했던 자석에게
처음에 힘 한 개라도 방향성이 생기면 다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하나의 스핀을 갖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핀을 가진 입자가 계속 비유를 하자면은 자석처럼 힘을 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입자들. 그러면서 막 병입자나 코크 같은 것들이 저 스핀을 하는 입자한테 달라붙게 되고 결국 질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것도 비유긴 한데 이러한 과정이 뭐 대충 다 이해된다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힉스 메커니즘을 이해해 봅시다. 예. 이제 힉스 메커니즘 과정인데 이게 되게 바이올린 그냥 바이올린과 기타인가 어쨌든 있잖아요. 저거 줄을 한번 쭉 당겼다가 한번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줄이 심하게 진동하겠죠. 그렇게 진동하게 되는데 이거를 입자 물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원래 줄이 있는 길이 방향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있는 그거를 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스핀의 방향이라고 잡고 그리고 이 줄로 인해 생기는 진동을 입자가 생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입자 물리학에서는 이해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 저희가 표준 모양 상정할 때 몇 개의 원 입자를 도입했어요? 4개를 도입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줄이 진동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회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줄이 어쨌든 스핀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잖아요. 줄의 길이로. 그러니까 한 개는 앞에 말했던 자석처럼 스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각각 W 보선, W 플러스 보선, W 마이너스 보선, Z 보선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것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자와 같이 질량이 없는 입자들은 이제 처음에 말했던 스핀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입자 있잖아요. 그 스핀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저기 진동하면서 진동이 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핀의 방향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자가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시고 입자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맞죠? 줄이 진동하고 있는 줄 자체가 입자 한 개고 그리고 줄로 인해 생기는 진동도 입자고 그리고 앞에 말했던 4개 도입한 것 중에 3개는 별로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한 개의 입자를 저희가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했던 그 스핀이 결국 병입자나 코크를 끌어당기면서 질량을 주는 걸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그 진동으로 인해 생기는 입자이기 때문에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힉스 입자를 매개로 해서 이제 입자들의 질량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 힉스 메커니즘에 따라서 뭐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을 간단하게 표시한 건데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가장 초기 상태의 입자 가운데 하나가 일정한 방향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방향값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대칭성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짝을 읽어서 결국 이제 분자나 물질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힉스 입자의 물리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설명하자면 우주 탄생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의 표준 모형을 거의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질량이 있는 모든 입자의 생성 원리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앞에 말했던 관행각된 힉스장 있잖아요. 근데 그 힉스장이 10의 15승도 켈빈도에서 냉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아예 냉각이 돼서 힉스장으로서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 그 위로 열을 올리게 되면은 이 힉스장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전자기력과 양력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만약에 10에 28승까지 가열시키게 된다면 결국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이 합쳐진 약전자기력이 통일이 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준 모형을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량 있는 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게 질량과 힉스 메커니즘의 차이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자체가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실제 물질들의 질량이랑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구한 질량이랑 값이 달라요. 그게 왜 다른 거냐면은 힉스 메커니즘은 기본 입자의 질량에만 관여를 하는 거고 실제 질량들은 저희 아인슈타인님께서 만들어내신 증가 원리에 따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질문한 게 보면은 질량이 0인 거울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광자가 움직이면서 거울에 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거울 속인 상자의 질량은 0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0인 거울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광자가 움직이면서 거울에 반사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거울 상자의 질량은 0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답은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울 상자 안에 광자가 움직이면서 보유한 에너지를 이제 광속의 제곱으로 나눈 만큼 질량이 측정되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작더라도 증가 원리에 의해서. 매게 좀 엄밀하진 않지만 질량을 다른 쪽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에너지가 갇혀 있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정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직접 힉스 메커니즘을 통한 기본 입자랑 이제 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를 서로 살펴보자면은 이게 값이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양성자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는 강력이 관여하고 있죠. 그렇게 따라서 강력에 의해 묶여있는 전자들이 문자들이 원래 움직여야 할 에너지를 제한받고 있고 그 제한받은 만큼 질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